거주지의 문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상 바로 생존과 관련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다시 요즘 말로 한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문제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그림은요, 어떤 그림 같아 보이세요? 이탈리아 북부의 한 댐에는요, 90도에 가까운 절벽에 매달려 있는 야생동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생동물들이 그 댐에 매달려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소금 성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염분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사시대에 우리가 거주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다름 아닌 소금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포유류들은요, 자연적으로 염분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에서부터 일정 수준 염분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원시 시대에 농사를 짓기 전에는요, 우리 인류들은 주로 사냥을 통해서 먹을 것을 조달했기 때문에 초식동물이나 다른 육식동물들이 이미 섭취한 소금 성분이 고기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소금이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전혀 달라졌죠. 농사를 지으니까요, 이제 육식에 대한 의존도가 현격히 낮아졌고요. 따라서 소금의 성분을 별도로 섭취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인류가 최초로 정착지를 결정했던 공간은 대부분 인근에서 소금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은 바닷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가보면요, 금광이라든가 석탄 광산 못지않은 거대 규모의 소금 광산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몽골이라는 나라 있죠? 소금 광산 같은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바다였던 곳이 내륙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소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내륙에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소금을 직접적으로 얻기 어려운 지역들은요, 교육을 통해서 정례적으로 소금을 사오거나 소금에 대해서 매매를 해야 됐었는데요. 그러한 인류의 흔적들이 지금도 고스란히 지명에 남아 있습니다. 독일 지명을 보면 할이나 할레로 들어오는 지명들이 많은데요. 이 할과 할레라는 명칭이 바로 소금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드로이트 위치라든가 넨트 위치라든가 이렇게 위치라는 단어로 끝나는 지명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소금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위치입니다. 과거의 도시들 같은 경우는 소금을 매매하는 도시로 형성되어 있는 곳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밖에 소금에 대한 흔적들은 여전히 우리 여러 언어 속에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봉급을 의미하는 셀러리라는 단어도요, 사실 솔트, 소금의 어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로마 시대에 군인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제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샐러드라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샐러드의 샐러드도 역시 솔트, 소금의 어원을 기인합니다. 예전에는 야채에 드레싱을 입히는 게 거의 소금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게 단순히 맛을 위해서 소금을 곁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소금을 곁들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거지를 어디로 결정하느냐는 선사시대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부 생존과 관련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 언급드리는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할 것인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벨라, 바리오, 타운십, 깐풍, 깜파멘토, 이런 단어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빈민촌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학술적으로는 자가건축 중심의 비계획적 도시 구간, 이렇게 부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현재 이 빈민촌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냐 하면요, 전 세계 인구 10억 명 빈민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 4명 중 1명이 빈민촌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류의 가장 보편타당한 거주 형태 중 하나가 빈민촌이 되어버린 것이죠. 해외 빈민촌을 가본 경험들이 많은데요. 제가 잊지 못했던 곳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 한복판, 우리로 따지면 서울인 것이죠. 카라카스라는 수도 한복판에 있는 다비드 타워라고 불리우는 초고층 빌딩입니다. 45층 정도 돼 보였는데요.
이 빌딩은 완공되기 직전에 그 빌딩의 소유주였던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됐고요. 공사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서부터 많은 빈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저 45층 무허가 건물에 몰려서 살고 있는 가구가 무려 5천 가구 이상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라질의 파벨라라는 빈민촌이 있습니다. 그 빈민촌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어리숙할 때인데요, 파벨라 인근의 전반적인 전경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구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부랴부랴 뛰어나오더니 저를 딱 붙잡고요, 당장 거기서 나오라고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어르신 하면서 여쭤봤더니 저 파벨라 안에 있는 갱이 방금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동네 입구에 이상한 동양인 남자가 와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저 사람 누군지 아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한테 큰일 날지 모르니 빨리 나오라는 손짓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극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게 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오래 살던 어떤 농촌 지역이나 아니면 어촌 지역을 벗어나서 여기 이주해 온 분들이실 텐데, 그럼 이분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이 책에서는 이분들의 선택이 결코 잘못된 것 같지 않다라는 통계적 근거들을 책 여기저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중남미 국가의 빈민촌인 파벨라, 그 파벨라의 1세대 주민들은요, 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하지만 3세대에 걸치는 경우, 즉 손주 때, 손자, 손녀 때로 내려가면 드디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비율이 94% 가까이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는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영아 사망률이 3분의 1 이하로 낮아집니다. 인도의 농촌 소녀들 중에서는 학교에 가는 비율이 불과 1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이데라바드에 거주하는 동일 조건의 소녀들의 경우에는요, 즉 도시 빈민촌에 살고 있는 소녀들의 경우에는 무려 48%가 학교에 진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상하이 지역의 같은 경우 평균 수명이 83세 정도 되는데요, 중국의 가장 낙후한 지역인 서부 지역 같은 경우보다 오히려 평균 수명이 10세 이상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런 통계들을 보면요, 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오랫동안 살던 곳을 등지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로 다시 밀려 들어와서 빈민촌을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지를 많은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이후 전개될 가장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를 양극화로 꼽는데요. 사실 경제학에서는 만고불변의 법칙 아닌 법칙이 있는데요, 뭔가 커다란 불황이 전개되고 난 뒤에 반드시 전개되는 사회 현상 중에 하나로 양극화를 꼽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곳들은 벌써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백신을 투여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일부 국가들은 심지어 백신이 남아 돌아서 버리는 경우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 국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백신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절대적이고요. 코로나19에 대한 피해가 언제쯤 일단락될지도 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국가 간의 양극화는 반드시 난민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현재 전 세계가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쌓고 있는 형국에서 다시 코로나19로 인한 난민까지 가중된다면 그야말로 국제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헤매는 난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계 난민 기구에서는요, 내년쯤 하면 세계 난민이 1억 명이 넘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자, 난민이 1억 명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전 세계 인구 14번째 국가가 이집트인데요, 1억 400만 명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15번째 국가가 그럼 난민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난민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로서 난민 문제에 대해서 선도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었는데요. 그러한 시점 이후로 본격적인 난민 신청 건수가 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서도 난민을 어떻게 처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또 한 가지 전개되고 있는 양극화가 있는데요. 바로 지역 간 양극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3,483개의 읍면 동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향후 20년 안에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이 무려 2,242개인데요. 주로 경남이나 경북 지역 그리고 전북 지역에 많은 부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지방에 있었던 광역시, 대구, 부산, 광주, 대전마저도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진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지자체 소멸이 어떤 형태로 또 전개되고 있냐면요. 우리 한국인들은 살기를 등지고 떠나오는 그곳을 지금 다시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문화 가정이죠.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 주변에는 다문화 가정을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4만 명 가까웠던 숫자가 2018년도에는 12만 명 가까이 크게 증가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분교라든가 초등학교나 이런 데를 가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중에 하나는 교실에서 다문화 가정 출신의 학생들의 비중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요, 부모님이 모두 한국인인 사람의 숫자가 더 적어서 오히려 소수자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서울이나 큰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서울에서도요, 다문화 가정 출신이 더 많은 학생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는데요. 서울 대림동의 초등학교 신입생 72명은 전부 다 다문화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대림역 근처를 차이나타운이라고 불리우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바로 카페테리아 문화죠. 사실 유럽의 발달을 저 카페테리아 문화에서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커피점에서는 자리가 나면 앉아야 했다. 귀족들을 위해 따로 마련된 특별석은 없었다. 커피점은 온갖 지위와 신분의 사람들이 외국 음료와 뉴스, 맥주와 담배를 즐기며 토론하는 곳이었다. 증권시장, 신용시장, 보험시장, 주식시장, 상품거래소, 도매시장, 뉴스공급처 등의 기능을 수행한 커피점은 형성 단계의 자본주의에 필요한 사무실과 회의실 역할도 맡았다. 금융혁명과 과학혁명은 한 잔의 커피를 통해 마주쳤다. 유럽의 카페테리아는 어느 정도 규모로 번성했냐 하면 1683년 런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런던에는 당시 3,000여 개의 카페테리아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 숫자는 런던에 있었던 선술집 숫자보다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 카페테리아가 왜 런던의 발달을 도모하는 기회가 됐을까요? 바로 카페테리아는 신분과 직업이 달라도 다양한 계층들이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거기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사실 무엇인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요, 나와는 다른 관점,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자유롭게 담론을 나눠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혁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유럽의 혁신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를 한번 다시 돌아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소통의 공간을 자임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우리 한옥의 사랑채였습니다. 이 한옥의 사랑채는요, 많은 선비들이 모여서 시작과 담론을 나누는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랑채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카페테리아와는 전혀 다른 공간적 구조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한옥의 사랑채는요, 한 가정집에 그것도 안쪽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유교 사회에서 외간 남자들이 들락달락할 수 있는 사랑채는 따로 분리해서 엄중 관리되기도 했었었죠. 한 집안의 가옥 안에 안쪽에 위치한 사랑채. 그렇다면 이 사랑채에 누가 들어올지, 누가 들어와서 나와 담론을 나눌지는 누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 될까요? 당연히 그 집의 주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의 사랑채 같은 경우는요, 주인이 거처를 하면서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채는 사대부들이 주로 자신과 문벌을 같이 하거나 학통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비슷한 관점에서 비슷한 논의만 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담론을 나눈다는 걸 떠올려 보세요. 그곳에서는 어떠한 혁신과 어떠한 융합도 일어나기가 어렵겠죠. 바로 우리가 도시라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도시에 있는 그 안의 내용물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도시의 흥망성쇠는 이처럼 크게 달라집니다. 요즘 21세기를 대표하는 산업들을 우리가 흔히 융복합 산업이라고 불리웁니다. 특정 한 분야에만 국한된 인더스트리가 아니라 다른 분야와 접목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21세기의 가장 융성할 도시는 어떠한 공간적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될까요? 어찌 보면 유럽의 카페테리아와 같은 문화가 우리의 사랑채와 같은 문화보다 훨씬 더 적합하겠죠.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19로 전혀 다른 주거 환경에 대한 트렌드를 직면하게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에게 큰 화두를 제시해 줬던 사람은 에어비앤비 CEO입니다. 이 에어비앤비 CEO는요, 자신이 직접 집필한 보고서 하나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보고서의 내용이 직주모호성이라는 단어로 귀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과거에 우리가 어디 살지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내 학교 근처, 내 회사 근처였죠. 하지만 그 회사 근처, 학교 근처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됐습니다. 큰 집에 사는 기회를 스스로 희생해서 작은 오피스텔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집을 희생해서 바로 앞에 또 다른 빌딩만 보이는 그런 공간에서 살거나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감내하고 희생해 왔었는데요. 자, 그런데 코로나19로 많은 경우 더 이상 회사에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회사 근처에 있는 내 오피스텔에서 일을 할 필요도 없겠죠. 과거에는 직장이 있고 내 거주지가 분명했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직장과 거주지의 모호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어비앤비에서 나왔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요, 20일 이상 장기 부킹을 하는 날짜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장기간 어디 여행을 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차피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먼 일하기 좋은 휴양지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바하마라든가 아니면 마이애미라든가 휴양지 같은 곳으로 떠나가지고요, 장기 렌트를 하고 거기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런 트렌드로 인해서 28일 이상의 장기 교외 지역의 렌트 수요가 늘기 시작했고, 그것은 그 지역에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원거리 워커들 또는 원거리 학습자들의 수요 때문이다라는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야말로 직주모호성이라는 단어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죠. 앞으로 이 재택근무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도시의 변화 그리고 거주지의 변화는 또다시 어떠한 흐름으로 전개될지 저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류라는 생물종의 생존 여부는 우리가 기나긴 도시 방랑기의 다음 장에 달려있다. 지난 5,000년에 걸쳐 수많은 도시 사람들이 그랬듯이 인류는 도시를 건설해 유지하고 독창성과 인기응변의 재능을 발휘해 살아남고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사람들이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기온이 더 올라가면서 도시의 환경이 더 혹독해질 때 인류는 즉석해서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다. 자,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도 주저스러운 곳이 돼버렸습니다. 기후환경으로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도시를 떠나야 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필요한 지식은 다음에 우리가 살 터전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터전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라는 거 아닐까요?